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현이 형님 안녕하세요. 네, 옹달님 안녕하세요. 봉현이 형입니다. 네, 봉현님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요즘 회사 계속 야근하고 있고 네, 업무가 많아서 정말 바쁜데 그래도 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좀 네, 출퇴근길이 좀 든든한 상황입니다. 네. 대기업 그만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니, 아직은 네, 제가 여기서 네, 배울 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네. 당장 뭐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봉현님 얼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업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전업 네, 작가면은 저도 뭐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은데 네, 저는 아직은 직장인이고 또 직장인으로서 또 이렇게 너무 알려지는 것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직은 제가 또 이렇게 얼굴은 가리고 메시지를 전달 드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웅달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자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살에 굉장한 미남이신데, 노래도 아니, 잘하시고. 아닙니다. 스펙도 좋고 굴지의 대기업을 아, 다니고 또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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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가주택 감사합니다. 아파트도 갖고 있고 아닙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네. 좋았습니다. 근데 봉현이 형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봉현이 형님의 스토리를 옆에서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막 네. 그 금수저 집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아마 네. 우리나라로 치면 하위 5% 안에 하위 들었을 겁니다. 5%.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부터 그 네, 일도 많이 하시고 네,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네, 책도 뉴스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또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제 드디어 성과를 내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 또 감사하게도 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네,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또 음, 세상을 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좋은 가정을 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네, 갖춰져 있는데. 저출산의 주범이긴 한데 제가 네. 꼭 2명 이상 낳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갖춰진 남자인데, 아닙니다. 눈이 높으신가? 아니, 눈이 높다기보다는 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네, 이제 더 많은 다른 가치들이 있잖아요. 돈 말고도. 그래서 네, 그런 데 좀 추구할 수 있도록 저도 요즘, 예, 많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좀 웅달책방 오늘 시청자분들께 조금 우선은 제가 사담이 길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이 좀 진짜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봉현님.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진짜 봉현님이 고생 많았죠. 저 힘들 때 봉현님 책, 카톡에서 보내주시는 메시지, 뉴스 이런 거 보면서 버티고, 더 사고, 네, 네. 그랬으니까요. 저도 옹달님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음, 옹달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인지를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네, 그렇게 여러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부정적일 때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8,2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8,350까지 갔습니다. 8,350이요? 와, 네,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네. 설마 이거 영상 나갈 때 폭락하진 않겠죠? 뭐 폭락이라고 하면은 뭐 한 30% 이상 빠지는 걸 말씀하시는 걸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은 당연히 이제 맞출 수는 없지만 네, 과거와는 이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단기간에 그 정도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봉현이 한번 그러면 질문 인터뷰로 한번 들어가서 질문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네네. 우선은 그러면 웅달책방 또 이렇게 찍으시는 거니까 자기소개부터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유튜브랑 블로그를 취미로 하고 있는 10년 차 이제 직장인이고요. 저는 2021년도에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을 냈었고, 이번에 작년 23년 말에는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이제 우량 주식, 우량 비트코인, 우량 자산, 아, 적립식 투자를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네, 라는 저만의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그 원칙에 해당하는 자산을 찾기 위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매월 일해서 받는 소중한 월급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 자산들을 매도 없이 단 한 번의 매도 없이 지난 직장 생활 10년 가까이 모아만 오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우, 한 번 더 매도 없이. 그 구글 트렌드로 네네. 보니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개인들의 네. 관심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제가 사실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곧 꺾일 거다, 뭐 또 음, 이제 곧 개미 털기 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구글 트렌드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금 네. 대중들은 비트코인에 여전히 관심이 없고요. 지금 이 8,300만 원까지 올린 거는 100% 이제 미국의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뚫리면서 와, 그냥 이렇게 물밀듯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개인분들이 이렇게 기관들이 먼저 들어오고 이제 개인분들이 또 올라타잖아요. 또 네. 8,200만 원 전고점 뚫으니까 미디어에서도 벌써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럼 이렇게 해서 또 1억 넘으면은 또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개인분들이 더 늦게 들어오시면은 또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개인분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면은 봉현 형님의 네. 이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이 네네.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안목을 제가, 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 너무 잘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참 비트코인에 꽤 그래도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또 주변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막힌다라는 걸 저도 조금 많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요. 그걸 이제 중심으로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사실 만든 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봉현이 형님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정말 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봉현이 형님께 그 어느 네. 분들보다도 되게 친절하고 되게 자세하게 항상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바쁘실 텐데. 아무래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음, 또 제가 가진 지혜라고 표현하기 좀 부끄럽고요. 지식을 어쨌든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이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손해되는 일도 아니고, 네. 실제로 좋은 자산을 많은 분들이 사셔가지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되시면, 또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또 저한테 뭐 가끔씩 커피도 사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런 거에 소소한 보상에 또 기쁨을 느끼면서, 또 나누는 거에 대한 기쁨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부족하고, 또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는 직장인이지만, 이렇게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봉현님 지금 이렇게 이제 8,350이라고 하셨나요? 와, 최고점 8,350에 지금 8,300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데 그러면은 좀 앞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가격은 사실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 저는 연말까지 꾸준히 우상향해서 최소 2억 정도는 지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음, 근거는 일단 기관 자금 유입 통로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생 자산의 새로운 수요, 기관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공급량이 4월부터 4월 10, 한 6일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 반으로 줄어든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직도 5.5%로 상단인 점,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또 역시 유동성이 풀리면서 높은 상승도 예상이 되고요. 또 추가로 반대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대로 유지되거나 만약에 뭐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 높은 금리를 현재 이제 전통 레거시 은행권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음. 반대로 은행권의 부실이 강조가 되면 비트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런 전반적인 대내외 환경을 봤을 때 또 추가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정말 국가 단위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려는 움직임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소 올해는 이제 수요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한 2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게 2024년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원래 세상의 변화는 되게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이 어떤 지식들과 정보들이 와, 초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의 클래스가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다 생각하고요. 네. 올해랑 저는 사실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작년과 올해 반감기 전까지가 뭔가 일반인이 좀 손쉽게 비트코인 한 개를 소유하기 할 수 있는 마지막 어, 기회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 책도 작년 말에 이렇게 좀 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다 올라버린 다음에 사실 그렇죠. 말을 해주는 거는 그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뭐 근데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좀 가격을 너무 변동성을 맞추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무리 좀 좋은 자산이라도 막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그런 자산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기간에. 네, 그리고 지금 8천이면 연말에 2억이면 그래도 1억 2천은 더 올라야 되는데, 네, 혹시 그 가운데서 뭐 급락이나 네, 그런 거는 없을지 또 그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네. 그때 좀 연구를 하셨으면은 뭐 그때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우선 그 과거 세 번의 반감기 패턴을 살펴보면 뭐 반감기 이후에 한 6, 7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올라서 뭐 한 1년 이후가 된 시점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제 한 7, 80%의 하락을 반복하는 그 패턴이 세 번 있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사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랑 이번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과거와 같은 7, 80%의 고점 대비 폭락은 없을 거라고 어, 확신하고요. 그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수요층, 이게 플레이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과거 2010년도부터 뭐 2020, 한 2년도까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돈이 많은 개인이라고 하는 그 고래들, 그 외에는 이제 암호화폐 VC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또 그걸 대출을 일으켜서 또 비트코인을 사고 또 다른 걸 사고 이런 식으로 그 좀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 작은 회사들이 규제 없는 규제 테두리 밖에서 이제 그런 크립토 자산들을 버블을 일으킨 거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곳에서 이제 10개 이상의 현물 ETF가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이고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과 기관들의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인데 2004년도 11월 달에 이제 상장한 최초의 골드 현물 ETF인 GLD 티커명을 가진 이 SPDR사의 상품이 오늘 기준으로 총 자산이 70조거든요. 20년 동안 70조가 들어왔는데 요 한 개의 금 ETF에 지금 10개의 미국의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비트코인 10개 현물 ETF사가 지금 가진 총 자산이 오늘 기준으로 한 55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 벌써요? 속도가, 네, 물론 이제 여기는 10개사 합친 거고, 음, SPDR은 한 개를 20년 동안 한 게 이제 70조이긴 하지만, 와, 어쨌든 이것만 봤을 때도 이 신생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려면 갑자기 상장된 10개의 현물 ETF를 다 취소하거나 어, 또는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서 하루 만에 100만 개를 던지는 그런 이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낮은 확률의 이벤트가 아닌 이상 저는 과거와 같은 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전 스스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좋지만 뒤에만 보고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이드 미러만 보고 운전할 수 없듯이 과거의 그 패턴을 가지고 예측하는 건 좀 다소 무의미할 수 있다. 왜냐면 에셋의 플레이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좀 과거 패턴을 보는 거는 분석하는 건 뭐 재미로 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실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사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사서 고점에 다시 팔고가 아니라 그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게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진짜 엄청난 속도네요. 네, 비트코인이 유입되는 그러니까 양이. 네, 그래서 사실 이 각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무조건 단기간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구글 트렌드 제가 사진 나중에 첨부 드리겠지만 대중들은 관심 없고 대중들 돈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지금 대중들은 금리도 높고 미국도 금리도 높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대중들은 돈 없어요. 기관들이 돈이 있고 그 자금을 올린 거라서 그 과거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의 자금은 그 기간이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 기관들은 사실 어떤 의사결정을 한번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아, 오래 걸리고 그 의사결정을 철회하는데도 이사회든 뭐 내부 안건이든 거쳐가지고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번 움직임이 정해지면 그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추가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지만 아직 그 여러 펀드 상품에서 이거를 편입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퍼져야 되고 수요도 일반인들의 수요도 늘어나야지만 그런 펀드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추가로 이런 편입을 검토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봤을 때 단기간에 이 방향성이 바뀌기는 사실 이론상 확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폭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자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완전히 바뀌고 그런 어떤 펀더멘탈이 더 단단해지는 그 모습을 봤다면 사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2천만 원일 때도 매수 추천을 드렸고 3천일 때도 4천일 때도 5천, 6천, 7천, 7,100, 7,500, 7,700, 7,800까지 지난주까지도 저는 3년 동안 팔지 않을 돈이라면 이제 사야 된다라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말로 이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고점 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에게로 온전히 가져온다는 데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온다. 네네. 근데 제가 그 봉현이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네. GBTC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많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파는 거니까 가격이 당연히 내려가는 건데. 네. 근데 그때만 빠지고 사실 진짜 보니까 그 GBTC 물량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네. 횡보 구간이 있어도 그렇게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없죠. 네. 그리고 엄청 올랐는데 막 8일 연속, 9일 연속 상승했는데 또 오르고, 어제 그저께도 엄청 올랐는데 오늘 그래도 이 정도 나왔으면 조정 한번 올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또 오르잖아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자금의 플레이어도 다르고 자금의 종류도 다르고, 네,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광기에 휘둘리고 이런 거보다는 물론 네. 그런 것도 조금 뭐 기관들끼리 포모 같은 것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봉현이 형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의 상승이 주체가 개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고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사시는 걸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봉현이 네. 형님 저 하나 좀 구체적인 질문 드리면 아까 7,800에서도 사라고 네네.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해요? 8,250까지 왔는데. 근데 우선은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아,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어, 솔직히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매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지 사실은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걸 좀 원하지만 저는 미래는 누구도 맞출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비트코인이 아예 없는 분들이시라면 우선은 떨어지더라도 물리더라도 꾸준히 매수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단기 급등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 봅니다. 야, 진짜. 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진짜 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팍 드는데요. 제가 사실 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게 2008년에 백서가 배포되고 2009년에 처음 이제 채굴이 시작됐고 의미 있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한 2010년, 11년 정도거든요. 2011년도에 이제 마운트 곡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달러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들은 게 2013년이고 실제로 의미 있게 강의를 들은 게 2016년. 그리고 어, 그때부터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정말 많은 실수도 하고 또 많은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비트코인은 사실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고 사실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떤 플레이어에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이 14년이면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그 한두 달 정도만 빡세게 공부하면 다 배우실 수 있거든요. 공부 한번 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만약에 공부하는 방향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저는 제 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 참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진짜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책이 네. 너무 좋아요.
그럼 네, 봉현님, 네네, 아까,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되고 빠져들게 될 네네, 텐데, 네네, 아까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 소유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온다. 네, 이거를 맞습니다. 얘기해 주는데 이게 약간 의미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네네네. 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단순히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같은 기간 더 많이 오르는 자산이 많거든요. 많진 않지만 있거든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란티어라는 종목을 6불에 사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 지금 4배 이상 올랐는데도 안 팔고 갖고 있고요. 와, 그리고 저는 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수익률만을 추구할 거라면 인플레이션 해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비트코인 채굴하는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나 그 라이어 플랫폼즈, 비트팜스 뭐 전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상승에 기대어서 인플레이션 해칭만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굳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사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미국 주식 22%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 그 앞서 언급드린 주식을 사서 매도하는 게 수익률이 적게는 50%, 많게는 2배까지 높거든요. 와, 그러면 굳이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 인플레이션 해칭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온다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자산이라고 말하는 부동산, 채권, 예금,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거는 어떤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인증이나 아니면 한국 예탁결제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등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봉현이 형 거다, 이게 웅달린 거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요 이해하시죠? 근데 네.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에 이렇게 보관을 한다면 그 어떤 거래소의 CEO를 믿을 필요도 없고 어떤 또 정부나 독재자의 어떤 탄압이나 어떤 그런 위협으로부터도 사실 자유롭고 온전히 내가 내 의지대로 보유하고 보내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투자의 진짜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온전히 나에게로 통제권을 가져온다는 데 사실 어, 1순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수익률이다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사실 이런 자산이 없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완벽하게 개인이 점유할 수 있었던 게 물리적인 골드바였는데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많은 양을 들고 다니기 어렵다거나 뭐 위변조를 체크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나를 위협해가지고 빼앗아갈 수 있다거나. 근데 비트코인이 물리적인 실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골드라고 하는 골드 현물이 가졌던 단점들을 완벽하게 극복을 해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인류 역사상 한 개인이 어떤 자산을 완벽하게 남들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또는 국가의 탄압으로부터 피해가지고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 또 단기간 이런 인플레이션 해칭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가치를 저장하고 이렇게 보면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비트나 빗썸이나 바이낸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그 개인 금고, 개인 지갑에 보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와, 이게 그렇구나. 조금 철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뭐 우리가 자산을 뭐 이렇게 공부하고 소유하고 이런 것도 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음. 철학이 있어야지만 좀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인류 역사상 이런 자선은 없었다.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최초의 제가 자선. 공부한 경험상. 네. 아, 그러니까요. 그만큼 또 철학이 깊고 뿌리가 깊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회에 뿌리 깊게 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걸 또 깨닫게 되면 붙들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과도기에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그걸 목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봉현님, 그 개인 지갑에 네. 보관하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거래소에 좀 보관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대부분 다 거래소에 보관하고 계시죠. 그럼 거래소 보관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래소에 두는 게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금을 만약에 금은방에서 사면 당연히 금을 가지고 집에 와서 금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비트코인도 똑같거든요. 비트코인을 샀으면 비트코인을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집에 가져와서 안전한 금고에 보관을 해야 이게 온전히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어떤 지정학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확률은 낮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전쟁 물자를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로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산, 흔히 말해서 미국 주식이나 뭐 달러 예금이나 달러 채권, 지금 추가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동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만약에 통신사 서버 같은 게 만약에 마비된다고 하면 예전에 옹달린 카카오톡 한번 고장 나가지고 한 맞아요. 이틀 못 썼던 경험 있으시죠? 네, 네. 그때 우리 비트코인 출금하려면 카카오 인증 받아야 되는데 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우리가 내 자산을 뭐 24시간, 48시간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게 길어진다면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은 나의 어떤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의 그 사용자 약관을 보시면 제20조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어떤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 자산을 업비트는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거지만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면 업비트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써여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 누르셨습니다. 가입할 때. 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을 하는 게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추후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정말 장기간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주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수익금만 추구하실 거면 굳이 업비트에 있는 현물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더 좋은 게 많은데 그걸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단순히 업비트에만 두는 건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두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야, 아무래도 대단하십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그 각 음, 자산의 장단점과 특장점과 특징 그리고 본질을 사실 봐야지만 내가 같은 기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또 음, 수익률만 봤을 땐 이게 유리하지만 수익률과 또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서는 만약에 그 수익률이 높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그렇죠. 벌어져서 말짱 이 도루묵이죠. 자산을 찾을 수가 없으면 사실 수익률이 0% 마이너스 100%랑 동일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책에, 요런 네, 지갑, 자산을 비트코인을 옮기는 거나, 네. 어떻게 소유권을 좀 온전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나, 이런 게 좀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투자의 정말 본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넣어놨고요. 또 어, 그 동영상으로 2시간 정도 된 강의를 QR코드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지갑을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써놨으니까 그 음,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강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음,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두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이제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비트코인을 빼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금고를. 그래서 개인 지갑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이 있고 인터넷이나 블루투스나 NFC 같은 통신 장비가 연결되지 않는 그걸 이제 에어갭 방식의 지갑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보다는 에어갭 방식의 하드 월렛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그게 또 제품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각 회사마다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범위도 조금씩 다르고 또 편의성과 보안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좀 골라가지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동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위와 같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또 통제를 완전하게 벗어나서 또 소유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이게 평단이 안 보여가지고 사실 매도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욕심이나 욕망 같은 걸 좀 누를 수 있고 장기 투자하고 또 음, 모으는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이 그 네. 거래소에 있다가 지갑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없어지나요? 가격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음, 이제 가격이 표기는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아, 비트코인을 사실 그 비트코인 한 개가 이동하는 거지 그게 얼마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각 국가마다 사실은 이제 네. 각자의 로컬 통화에 따라서 표기된 가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음, 한 개는 그냥 한 개인 거지 사실 그 지갑 회사에 내가 업비트에서 얼마에 샀는지 그 정보가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냥 비트코인의 개수가 이동되는 거고 본인이 수익률을 체크하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어플이 많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개수에 집중을 하게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바뀌지 않는 개수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다시 거래소로 옮기면 네, 그 시가로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아, 그 거래소로 가져왔을 때 그 가격을 이제 진입 가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 개수가 바뀌진 않는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얘기해 주신 뭐 에어갭 방식 이런 게 용어가 조금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네. 분들은 뭐,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책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시간 정도 동영상 강의 QR로 네, 있으니까 그거까지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제 채널 오시면 제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명이 뭐죠? 아, 고객님? 저 그냥 봉현이 형입니다. 봉현이요. 네. 그 지하철 그걸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게 제가 그 네. 처음에 블로그 만들 때 제가 저 봉천동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서울대입구역에서 맨날 내리고 탔었는데 네. 그거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게 아직까지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너무 부끄럽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갑으로 옮겼어요. 개인 지갑으로요. 혹시 네네. 막 개인 지갑이 고장 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아, 그렇죠. 아, 고장 날 수 있어요? 네,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지갑 분실할 수도 있는 거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네. 비트코인이 그 물리적인 하드 월렛이라고 부르는 개인 지갑으로 이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은 가상의 공간에 블록체인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 블록체인에 그대로 있고 이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이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그 키가 이제 그 기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그 기기의 암호를 제가 다른 데 종이나 어떤 금속판 같은 데다가 잘 저장만 해두면 기기를 분실하거나 또는 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같은 HD 표준을 사용하는 그 다른 회사의 월렛들을 가지고 이 아, 암호키를 입력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그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실제 비트코인이 그 지갑 안으로 이동해가지고 금고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그 가상의 공간에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열쇠를 이제 제가 따로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열쇠의 비밀번호를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든 종이에 적든 그 어, 암호키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지갑이든 전 세계 어디서든 내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네, 유형의 개인 지갑으로 뭐 옮겼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개인의 지갑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네, 네,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만약에 국경을 넘어. 무슨 네, 최악의 상황이 뭐 전쟁 같은 게 터져가지고 그것만 갖고 넘는 거예요. 네, 근데 군인이 그거를 빼앗았어. 그 지갑을. 네, 근데 그 네, 군인이 내 암호는 몰라요. 네, 근데 나는 머릿속에 그걸 알고 있어. 네, 그럼 그거 뺏겨도 괜찮은 거네요? 네, 뺏겨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물리적 기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물리적 음, 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암호키가 중요한데 보통은 이제 그 물리적 기기가 뺏기면 뭐 보통은 이제 뭐 해킹을 시도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 기기에서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암호키 있잖아요. 그 24개 단어 니모닉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리모니.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 자산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대신에 그 암호키를 분실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게 되는 거니까 우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에 맡길 건지 이제 내가 스스로 보관할 건지 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거래소도 저기 이런 암호화폐 이 개인 지갑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이 보안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공부한다면 업비트라는 거래소와 대등한 수준의 어떤 보안을 갖게 된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업비트가 해킹당할 확률이랑 제 봉현이 형이 갖고 있는 개인 지갑이 해킹당할 확률은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든 무슨 슈퍼컴퓨터가 나와도 음. 이 해킹당할 확률은 저랑 업비트가 동일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거래소라는 곳도 또는 이 아, 암호화폐를 많이 다루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 또는 그런 지갑들을 여러 개 활용해가지고 이제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그런 데서도 해킹이 발생하는 건 어떤 담당자나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비트코인 보안 체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잘 공부해가지고 그 정말 그 어떤 정석대로 딱 그 정해진 방식대로만 한다면 해킹 당할 확률은 업비트 거래소나 본인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은 그러면은 그 거래소 마운트복스 같은 데를 공격한 이유가 네네. 비트코인이 많이 있으니까 공격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제가 그 마운트곡스의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발생했는지 원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음. 제가 알기로는 그 암호키가 유출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는 단 한 번도 탄생 이후에 이제 멈추거나 이렇게 해킹당한 적이 없고요. 그 개인의 어떤 키 분실 부주의, 그러니까 아까 음. 말씀드린 그 암호키가 누군가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똑같은 거군요, 그게. 네네. 그러면 정말 궁금한데 정작 봉현이 네. 형님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지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는 그 업비트나 빗썸이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는 한 1% 정도의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제가 좀 모아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한 번에 옮기거든요. 그래서 모으는 동안에는 이제 저는 바이낸스 같은 곳에 모으고 저는 실제로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3개를 좀 나눠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지갑 뭐 혹시 좀 브랜드 같은 거 공유돼요? 뭐 쓰시는지? 우선, 저 뭐, 공유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갭 방식의 지갑과 에어갭이 아닌 방식의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센트 거를 한 개 쓰고 음.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레저사 거를 하나 쓰고 있고요. 그 음. 외에는 이제 제가 에어갭 지갑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키스톤 3 프로 최신 제품을 하나 쓰고 있고, 음. 그다음에 제가 실제로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이제 메모리 보드랑 카메라 모듈을 사가지고 직접 오픈소스 소프트 월렛을 이제 와. 설치해가지고 쓰고 있는 사실은 이 전체 중에서는 에어갭 방식 플러스로 에어갭도 본인이 만드는 DIY 셀프 그 비트코인 지갑이 가장 보안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대신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걸 만드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용자의 어떤 숙련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좀 브랜드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액대랑 뭐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어겟 방식의 지갑을 우선 숙련자한테는 추천드리고 또 초보자 분들께는 이제 이런 중앙화된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네, 암호화폐 지갑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책 제목이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인데요. 네네. 알트코인은 안 사시나요, 월급날? 제가 과거에 사실 알트코인 비중은 한 20%를 정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 비중이 한 98%고 또 알트코인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이제 웅달님도 아마 여러 번 제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비트코인과 좀 관계가 있는 어느 아, 정도 관계가 있는 이제 그 스택스. 알트코인을 네, 스택스를 한 200원에서 600원대 사이에 조금 아,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사실 그 어떤 자산의 전 탄생과 소멸 그거 자체는 전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나와서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이더리움도 선물 ETF는 출시가 됐고, 현물 ETF가 신청이 돼가지고 검토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알트코인이 사기다라거나 또는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제 제 투자 원칙이 맞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었던 희소성, 그리고 동일한 희소성을 가졌다면 역사성을 따졌을 때, 지금 메타버스, 디지털 공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 가치 저장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건 그 확률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제2, 제3, 제4, 제5의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가치를 갖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갖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희소성을 구현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미 먼저 발명됐기 때문에 역사성에서 밀리고 그 역사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비트코인을 지워야 되고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을 지워야 되는데 그게 음,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 저는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로는 뭐 부자 되기가 어려우니까 알트코인을 사서 펌핑한 다음에 비트를 사자 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0.5 비트코인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4천만 원이 10배 돼봤자 4억이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4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10년, 20년 뒤에 노후 준비를 완전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와, 진짜 저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투자의 그 기본은 나의 노후 준비부터 끝낸 다음부터 그 뒤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거지. 자기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그 큰 돈을 가지고 뭐 와, 단타 치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절대 장기적으로 그 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서 좀 조급해 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0.5 비트코인이라도 사가지고 웅달님도 잘 아시겠지만 4천만 원이 큰 돈, 뭐,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정말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못 모으는 돈도 아니잖아요. 4천만 원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돈으로 정말 노후 준비가 한 개인의 또는 한 가정의 노후 준비가 끝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너무 올랐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모든 투자의 1순위는 노후 준비. 그리고 나서 내가 점점 50대 때, 40대 때, 30대 때 이렇게 본인이 욕심을 갖고 또 의지가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포르쉐를 사기 위해 아니면은 뭐 그러기 위해서 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는 오히려 길게 보면 참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요, 봉현이 형님, 만약에 네네. 1BTC가 지금 8천만 원인데, 네. 정말 뭐 노후 준비로 하나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뭐 3년, 4년 후가 아니라 진짜 한 20년 후, 30년 후를 보는 거예요. 물론 네네. 이 질문이 좀 너무 먼 미래라 좀 그렇긴 한데, 얼마 정도까지 될 네. 거라고 보세요? 우선 지금은 그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이나 VC들의 자산에서 정말 국가나 기업 단위의 자산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의 상승폭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전 세계 통화량이 얼마나 어느 정도 속도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무조건 매년 그러니까 최소 2, 30% 지금 꾸준히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금의 시가총액은 저는 가볍게 한 10년 안에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금보다 더 우월한 자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이 구조 자체는 사실 무한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모든 가치 있는 동시에 희소한 것들은 무한히 가격이 오를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도 무한히 오를 거고,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주식도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 무한히 오르겠죠. 그리고 뭐 샤넬백도 에르메스 가방도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이 어떤 재화 대비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가격은 무한히 오릅니다. 비트코인도 음,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투자 대상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가치 있는 부분들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점, 위변조 검증이 필요 없는 점, 쪼갤 수 있는 점, 그리고 온전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정말 무한히 시계열을 늘린다면 그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보다도 더 비싸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무한한 속성이 있고 지금 시점부터 한 앞으로 10에서 20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이제 가치 상승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0.5 정도면 한 가정이 한 20년으로 볼게요. 30년은 너무 먼 미래 같고 20년 뒤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뭔가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될 거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30년 뒤에 통화 발행량을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확히 딱 얼마 간다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속성은 희소성과 역사성이고 그래서 무한히 오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다른 자산들보다 더 희소하고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오를 거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배, 20배는 될 수 있겠네요. 20배 이상 갈 수 있죠. 네. 야, 시기열을 늘려보면. 야,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만약에 1억을 묻는다 해도 20억이면 네. 충분히 노후가 끝나겠네요. 네, 물론 이제 1억이 20억 가는 동안 물가는 한 3배는 오를 겁니다. 아, 하지만 그 물가 상승률의 10배는 더 비트코인이 최소 아니면 5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것만 가지고 복리로 계속 굴린다면 저는 개인이 어떤 노후 준비 0.5개, 1개 정도만 돼도 1가구에 1 비트코인만 돼도 전 노후 야, 준비는 예,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음, 어렵다면 0.5개라도 지금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까 좀 모으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단언해서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부에서 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저는 작년에 이제 2천만 원이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 그 전부터 샀지만 2천만 원이 됐을 때부터 꾸준히 펀더멘탈 체크하면서 매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 개인이 사실 그렇죠. 1억이라는 돈을 가처분 소득을 내기가 왜 갈수록 어려워지냐면 지금 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근데 이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속도는 그거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점점 더 가처분 소득을 내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그 측면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어, 그게 지금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비트코인 상승과는 별개로
그 우리 각 개인의 어떤 노동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어요. AI랑 그다음에 로봇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가처분 소득을 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개인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빨리 모으자. 어차피 그 뒤로 넘어가면 돈이 아마 남지 않을 겁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봉현님한테는 쉬운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물가랑 비트코인이 그럼 물가를 해지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음, 실제로 우리가 음, 그 현재 기준으로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돈이 발행량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더 많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는 100개밖에 없는데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니까 아, 갑자기 사과의 가격이 2배가 오른 거거든요. 음, 그거는 다른 뭐 어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돈보다 사과가 적기 때문에 사과 가격이 오른 거고요. 비트코인이 사과보다 더 희소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20억 가면 아마 저는 그 시절에는 다른 사과의 가격은 10배 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배 오르면 사과는 한 10배, 5배 오를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물건이 한정적인데 돈이 줄어들면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돈이 늘어나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에 가치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죠. 사과 하나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변동 없이 가격이 바뀐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그 어떤 자산의 본질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시중에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동시에 비트코인의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봉현 형님께서 아까 전반부에 얘기해 주신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네. 요 한 문장이 어떻게 봉현 형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 네네네. 이거에 가장 부합하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희소성을 어, 가진 모든 것들이 많이 있죠. 샤넬 백도 있고 에르메스 백도 있고 뭐 강남 압구정 부동산도 있고 하지만 그 역사상 모든 그 가치를 갖는 희소한 자산들의 장점에 플러스로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음, 새로운 자산이 태어난 거죠. 네. 에르메스 백도 도둑한테 뺏길 수 있고 금괴도 도둑이 들어서 뺏길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내가 암호키만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숨길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봉윤님 그 비트코인 투자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도 4배고 알트코인 스택스도 아까 그 정도 평균 단가면 거의 10배가 아닌가요? 제가 한 평단이, 그러니까 200원대 사고 600원대, 800원대 사서 한 평단이 600원 정도인데요. 지금 4,400원이니까 한 이야, 700배. 6배? 700%. 예, 와, 한 대단하네요. 7배 정도, 7, 음, 80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이야, 엄청나십니다. 아, 네. 예, 봉현님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들 아낌없이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무엇보다도 그 소유권을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개념, 와, 그 네. 부분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에 집중할 때 더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끝으로 저희 네.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 이렇게 인터뷰를 잘 이끌어주신 웅달님께도 감사하고, 아유, 그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 아마 웅달책방 구독자분들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웅달책방 이 채널의 주인장님이신 웅달님이 이 자산을 올바로 보셨고, 그래서 그 수많은 비난들 속에서도 사실은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저같이 얼굴도 없고 무명인 사람을 계속 출연시켜 아이고, 아닙니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로 일단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께는 축하하다는 말씀을 좀 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을 거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일단 10,000원이라도 뭐 5,000원이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상단과 하단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지갑에 보관해서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을 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라고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터넷으로 초연결돼서 지금 웅달님과 저처럼 가치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만나는데 그때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역사성과 희소성을 구현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비트코인의 투자의 본질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또 행복하시길 바란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제 얼굴만 공개했으면 더 엄청난 그 메시지 호소력이 더 강하실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네, 아닙니다. 네, 네. 그 봉현님 또 저희 그 고래동 공부에 이번 3월에 특강하러 오시잖아요. 네, 제가 고래 동공부에 네, 출연해서 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보너스 특강으로 그 귀한 분이 오시는데 이 뭐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그때 오시면 봉현님하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마련돼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귀한 시간 가지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봉현님, 제가 아, 평소에 네, 한 번 더, 제가 그리고 네, 또 고래 동공부에 오시면 제가 평소에 그 말씀드리지 않았던 더 솔직한 내용들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와주세요. 네. 아, 그 봉현님 그 비트코인 가격 막 올라가지고요. 막 네. 은퇴하시고, 막 회사 그만두시고, 막 잠적하시고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아, 저는 아직은 제가 네. 그 또래에 비해서는 물론 자산이 읽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실 놀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는 진짜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뭐 그게 직장이 됐든 직장 밖이 됐든 아니면 작가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께 또 가치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저도 제 인생 부끄럽지 않도록 네,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네. 네, 앞으로 좋은 책들도 많이 써주시고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보현님 그럼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의 봉윤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